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스마트 탱크라는 별명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러니까 기술적인 특징부터 시작해서요.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현상의 중심까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앞에는 지금 K2의 아주 상세한 기술 사양서가 있고요. 그리고 레오파르트 2나 M1 에이브람스 같은 서방의 대표 전차들과 비교 분석한 자료도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대규모 도입 계약에 대한 여러 전략 분석 보고서들도 놓여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K2가 왜 세계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로 평가받는지, 그리고 이 전차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 지정학적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왜 폴란드는 기존의 그 굳건한 나토 동맹국, 독일이나 미국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이렇게 먼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을까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우선 K2 흑표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현대 로템이 개발했고 무게가 약 55톤, 승무원은 3명, 주포는 120mm 55구 경장 활강포, 최고 속도는 시속 70km에 달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 숫자들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먼저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걸까요? 바로 55톤이라는 무게하고 3명의 승무원입니다. 아, 저도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보통 서방 주력 전차들이 60톤대 후반, 막 70톤까지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훨씬 가볍죠. 이게 설계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4명이 타는 M1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 2와 달리 승무원이 1명 적은 이유는 바로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처럼 자동 장전 장치를 채택했기 때문이거든요. 아, 사람 손으로 포탄을 옮기는 장전수가 필요 없어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장전수가 빠진 만큼 내부 공간을 줄일 수 있었을 테고, 그게 결국 전차 전체의 무게와 크기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작고 가벼워지니까 기동성은 당연히 올라가고요. 피탄 면적, 그러니까 적에게 맞을 확률도 줄어드는 효과를 얻은 거죠. 게다가 이 자동 장전 장치는 기계다 보니까 지치지도 않아요. 아, 그렇죠. 분당 10발에서 최대 15발까지 사람이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계속 쏠 수 있습니다. 급박한 교전 상황에서는 그 1, 2초의 재장전 시간 단축이 승패를 가르거든요. 자료들을 보면 스마트 탱크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데 단순히 자동 장전 장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K2가 약간 거대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하나의 단말기 같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네, 맞아요. 드론이 찍어서 보낸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공격하고 옆에 있는 아군 전차랑 지금 뭘 보고 있는지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네, 그게 바로 현대전의 핵심인 네트워크 중심전, NCW 개념이 K2에 완전히 녹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K2를 진정 스마트하게 만드는 정말 독보적인 기술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유기압 편수 장치를 꼽겠습니다. 아, 그 유명한 끌어안는 전차 기술이요? 전차 차체를 앞뒤 좌우로 막 자유자재로 기울이거나 심지어 차체 전체를 바닥에 가라앉힐 수도 있는 그 기능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걸 처음 보면 무슨 서커스 같기도 한데요. 실제 전장에서는 생존성과 직결되는 엄청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체를 숨기고 포신만 살짝 내밀어서 사격해야 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전차는 포신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각도에 한계가 있어서 차체 일부가 언덕 위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커지는 거군요. 그렇죠. M1A2 같은 전차는 이런 상황에서 삽으로 흙을 파서 매복호라는 걸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원하는 사격 각도를 겨우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2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네, 그냥 버튼 하나로 서스펜션을 조절해서 차체 앞부분을 푹 숙이면 됩니다. 그러면 적에게는 포신끝만 살짝 보이게 되죠. 최소한의 노출로 최대한의 공격 효과를 내는 그야말로 스마트한 생존 방식인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히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을 넘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공격 및 방어 시스템 역할을 하는 거군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방어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앞서 말했듯 K2는 경쟁 모델들보다 10톤 이상 가볍잖아요. 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장갑이 얇다는 뜻이고
방어력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주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실제로 K2의 방어 철학은 무조건 두꺼운 갑옷으로 모든 공격을 막아낸다라는 전통적인 개념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단순히 막고 버티는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아예 맞지 않도록 피하거나 날아오는 공격을 무력화하는 능동적 방어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마치 헤비급 복서가 맷집으로 버티는 스타일이 아니라 후더크랑 회피 기술로 상대 펀치를 무력화시키는 경량급 테크니션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물론 모듈식 복합 장갑이나 폭발 반응 장갑 같은 기본적인 갑옷도 충실히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K2 방어 시스템의 핵심은 그 위에 더 씌워진 다층 방어막에 있습니다. 다층 방어막이요? 네. 첫 번째 방어막이 소프트킬 능동 방어 체계입니다. 전차에 달린 센서가 적의 레이저 조준을 감지하는 순간 즉시 경고를 울리고 위협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연막탄을 터뜨립니다. 그냥 연기만 내는 게 아니라 미사일의 유도 장치를 교란하는 그런 특수 연막탄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가시광선은 물론이고 적외 선 탐지까지 모두 교란하는 다영역 연막을 순식간에 형성해서 K2를 유령처럼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연막을 뚫고 미사일이 기어이 날아온다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방어선인 하드킬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KAPS 같은 체계요. 아, 이건 날아오는 미사일을 물리적으로 직접 요격해서 터뜨려버리는 방식이죠. 네. 전차에 달린 작은 레이더가 미사일이나 로켓을 탐지 추적하다가 약 10에서 15m 앞까지 접견했을 때 대응탄을 말사해서 공중에서 폭파시켜버리는 겁니다. 와, 정리하자면 들키지 않고 들키면 피하고 피하지 못하면 막아댄다. 이런 3단계의 철벽 방어 개념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이런 설계는 한반도처럼 산이 많고 좁은 계곡이 많은 지형과도 관련이 깊어요. 육중한 전차보다는 K2처럼 가볍고 민첩한 기동성을 가진 쪽이 생존에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한반도 맞춤형 전차가 어떻게 유럽의 심장부, 폴란드의 주력 전차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 K2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 계약. 이건 정말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은 정말 전 세계 방산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메가딜이었죠. K2 전차 1000대 도입을 목표로 하는 기본 협정인데요. 1000대요? 네, 이 중 180대는 한국에서 완성품을 직수입하고 나머지 820여 대는 폴란드 현지 사양에 맞춘 K2 PA 모델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까지 합치면 계약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죠. 1000대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독일군이 현재 운용하는 레오파르트2 전차가 300대 남짓이라고 하던데 그보다 3배가 넘는 물량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왜 폴란드는 나토의 맹주격인 독일이나 미국의 전차가 아니라 한국의 K2를 선택했을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니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시급성입니다. 시급성이요. 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나토의 최전선에 있는 폴란드는 안보 위협을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자국이 보유하던 T-72 같은 구소련제 전차들을 우크라이나에 대거 지원해줬는데 그러면서 자국의 전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 겁니다. 당장 이걸 메워야만 했어요. 아, 급하게 전차가 필요한데 막상 주변 동맹국들은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는 거군요. 네, 미국의 M1 에이브럼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2 생산 라인은 이미 자국 물량하고 다른 나라 주문으로 꽉 차 있었고요. 무엇보다 냉전이 끝나면서 생산 라인 규모 자체를 엄청 줄여놓은 상태였습니다. 폴란드를 원하는 수백 대의 전차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죠. 바로 그때 한국이 등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신속한 납기라는 다른 누구도 제시할 수 없는 카드를 들고요. 그 속도가 정말 대단했다고 하던데요. 네, 기본 협정을 체결한 지 불과 5개월 만인 2022년 12월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을 폴란드 현지 항구에 하역했습니다. 이건 방산업계에서는 거의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예요. 그 장면이 폴란드 국민들에게는 단순한 무기인도가 아니라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됐겠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속도만으로 이 거대한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겠죠? 그쵸. 폴란드의 구미를 당긴 또 다른 매력적인 조건이 있었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기술 이전 및 현재 생산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완성품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폴란드 맞춤형 버전인 K2PL의 생산 라인을 아예 폴란드에 깔아주고 관련 기술까지 이전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아, 자국 방위 산업을 키우려는 폴란드의 야심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군요. 독일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최첨단 전차 기술을 넘겨주는 걸 굉장히 꺼렸을 텐데요. 네, 한국은 그 부분에서 훨씬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거죠. 지정학적인 측면도 있어요.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독일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의 전통 강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같은 미국 동맹이면서도 유럽의 정치 구도에서는 한 발 비켜서 있는 외부자인 한국이 아주 이상적인 파트너로 보였던 거죠.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된 셈이네요. 튀르키예, 노르웨이, 루마니아 같은 다른 나라들도 K2에 계속 관심을 보이는 걸 보면 이건 일회성 성공이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맞습니다. 서방 표준의 정도에 갖췄지만 훨씬 빨리 받을 수 있고 기술 이전까지 해주는 대안. K2가 만들어낸 이 독보적인 포지션이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K2라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겠죠. 개발 과정부터 지금까지 K2를 계속 따라다니는 아픈 손가락 같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유명한 파워팩 문제처럼요. 네, 파워팩.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 문제는 K2의 가장 큰 약점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1500마력급 파워팩을 100% 국산화하는 게 목표였는데 개발 과정에서 내구성 논제가 계속 발목을 잡았어요. 결국 사업이 지연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군에 납품되는 1찬 양산분에는 독일제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팩을 탑재해야만 했습니다. 완전한 기술 자립에 실패했다는 점도 아쉽지만 수출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핵심 부품을 독일에서 수입해야 하니까 독일 정부의 수출 허가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의 수출을 추진할 때 독일이 반대해서 무산된 사례도 있었죠. 물론 이후에 국산 엔진 개발에는 성공해서 2차 양산분에는 국산 엔진과 독일제 변속기를 조합한 이른바 혼혈 파워팩이 탑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속기는 숙제로 남아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는 해외 운용 시 부품 수급이나 정비 같은 군수 지원 측면에서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당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훌쩍 넘는 비싼 가격도 단점으로 지적되곤 하더군요. 가격만 놓고 보면 분명 비싼 전차가 맞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사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폴란드가 단숨이 850만 달러짜리 전차 한 대를 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체 패키지를 봐야 한다? 그렇죠. 신속한 납기, 현지 생산 라인 구축, 기술 이전, 그리고 한국 수출입 운행을 통한 금융 지원까지 이 모든 것이 포함된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를 구매한 거죠. 그렇게 보면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다른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에 비해 K2는 아직 전 세계적인 운용 기반이 작다는 점, 즉 군수 지원 생태계가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운용된 전차들은 부품 재고도 넉넉하고 정비 노하우도 많지만 K2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또 최근 폴란드 정권이 교체되면서 2차 이행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잠시 제기되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런 정치적 리스크도 있었죠. 네, 물론 신임 총리가 기존 계약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됐지만 이런 대규모 장기 계약에는 언제나 정치적 리스크가 따른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K2 목표는 단순히 힘과 맷집으로 밀어붙이는 전통적인 전차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민첩성, 그리고 네트워크 능력을 통해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스마트 탱크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K2의 진정한 중요성은 그 자체의 성능을 넘어서 세계 방산 시장의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최고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독보적인 가치를 제시하면서 한국을 세계 주요 방산 수출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안보 영역의 융합이라는 현상인데요. 한국이 러시아에 맞서는 최전선 국가인 폴란드를 무장시키자 러시아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벌어진 분쟁의 나비 효과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반도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라는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무기 거래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적 행위로만 끝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계약이 다른 지역의 지정학적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복잡한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K2 전차에 대한 소식을 접하실 때 이 점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연 한 국가의 방위산업 성장이란 것이 자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만으로 그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파장과 위험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